같은 민족으로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5년 만인 1950년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에서 비롯된 6.25 전쟁이 발발하며 우리나라와 북한은 2024년인 지금까지도 분단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일성을 시작으로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진 독재체제, 유일의 3대 세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독재체제를 논할 때면 과연 김정은 다음에는 누가 권력을 잡을지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사망하게 될 경우 북한에 펼쳐질 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신 오늘의 게스트! 북한 한정 모르는 게 없는 박사님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SBS 보도국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활약하고 계신 안정식 기자님과 함께 김정은이 당장 내일 죽으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박사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5년에 SBS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북한 전문 기자로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안정식입니다. 이제 오늘 알아볼 주제가 김정은이 당장 내일 죽게 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앞서서 제가 먼저 궁금한 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1994년에 그리고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당시에 사실 1994년은 북핵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남북 간의 전쟁을 할 것 같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완전 고조되어 있던 고조돼 있던 상황이었네요. 때였죠. 근데 이제 당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위기가 사그러들었고 그때 김일성과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2000년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죠. 2000년에. 근데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됐던 건 당시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담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죽어버렸어요. 네. 당시 남한에서는 이거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어그러졌다.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김일성이란 사람 자체는 북한이란 나라 그 자체잖아요. 김일성이 죽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되지? 북한이란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일성이라는 국부가 죽었기 때문에 전 북한 인민들이 울음바다였고요. 북한이란 나라가 거의 3년상을 치르듯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김정일로 권력 승계가 될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정해진 때가 언제냐? 북한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1974년에 노동당 5기 8차 전원회의라는 회의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정해졌다고 보는데 되게 예전이네요. 예전이죠? 근데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으니까 후계자로 정해지고 나서 20년 동안 김정일이 후계자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기 직전에는 사실상 김정일이 다 하고 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김정일이 권력 승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북한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게 이제 김일성 때하고 상당히 달랐던 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은 2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는데 김정일은 상당 기간 나이를 먹어서도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난 통치할 수 있어. 후계자 문제 꺼내지 마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나타나는데 왼팔 왼다리가 마비된 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 초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이 1984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면 2009년이면 25살이잖아요. 그러네요. 20대네요. 25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젊은 나이죠. 그리고 어쨌든 2009년 초에 후계자로 정해졌어도 불과 한 2년여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과연 나라를 제대로 인수를 해서 3대 세습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김정은이 사망을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요. 아들분이 계시나요? 지금 원래 김정은 리설주에 자녀가 몇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2010
2017년에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김정은 부부한테 자녀가 3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고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태어난 딸 주애, 그러면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을 모르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셋째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국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김정은 자녀가 셋이다 보고를 했으니까 다 그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재작년 말부터 주애가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주애가 거의 아버지랑 동급으로 같은 열에 앉고 아버지랑 같이 가죽 잠바 입고 같이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심상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김주애가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다 이런 판단까지 갔는데, 이러면서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다는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걸로 바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과연 국정원이,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이 왜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다고 봤느냐, 이 부분은 2010년쯤에 북한 해외에서 남자아이용 고급 장난감이 북한으로 조달되는 현상이 포착이 됐어요, 우리 정보기관에. 근데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인사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저거는 최고위층의 지시야.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위층이 고급 남자용 장난감을 조달시켰다 그러면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아, 너무 좀 추측이 허접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몇 가지가 더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정원의 초기 판단은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있다고 봤던 건데, 김주애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을 지나면서 우리 정보기관, 우리 정부의 판단은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없을 수도 있다, 김주애가 첫째일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김정은이 지금 당장 죽었다라고 하면 김주애가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다 하는 정도까지 정부의 판단이 가 있긴 합니다만, 주애는 지금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태어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살 남짓이잖아요. 아직 통치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북한을 우리가 왕조적인 독재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독재인데 고려나 조선시대의 봉건 시스템이 남아있는 독재 체제예요. 김정은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던 주애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대개 그 어머니가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대신 통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설주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있잖아요. 김여정이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상 북한 내의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의 딸 주애가 부상을 하면서 김여정이 뒤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오빠가 죽어서 권력이 이제 공백 상태가 됐는데 11살 남짓 된 조카가 권력을 잡고 그 엄마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오면 김여정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김여정과 리설주의 권력 다툼, 신우이 옳게 간의 싸움 이런 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권력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줄을 서는 또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력 투쟁 중에 누가 이겨서 정권을 잡을 거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권력 투쟁의 와중에 김일성 왕가 체제가 와해되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애가 한 11살 정도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잘 커가지고 능력을 잘 갖춰서 진짜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지 그 가능성이 클까요? 김주애를 김정은이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11살짜리가 권력을 할 수도 없겠죠. 적어도 10년, 20년 지나서 김정은이 그때까지 잘 건재해서 딸이 한 20대, 30대 갈 때까지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시켜서 후계자로 내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김주애가 이렇게 크다가 주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주애한테는 사춘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래 권력자 해야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춘기 지나면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리설주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애를 더 낳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김정은이 보니까 주애보다는 그 밑에 동생이 훨씬 똘똘해, 얘가 낳겠어 하면은 또 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을 하고 그 딸 주애가 잡았어요, 정권을. 그러면 4대 세습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5대, 6대, 7대, 8대
영원히 그냥 그렇게 세습이 이어지는 건가요? 김주애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김정은이 살아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물려주면, 그리고 김주애가 국가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된다라면 4대 세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4대 세습, 5대 세습 계속 갈 거냐? 이거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습이라는 건 자기 자녀 안에서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라는 게 2명, 3명, 4명 한정된 그룹 안에서 후계자를 고르는 건데, 이 소수의 후계자 그룹 중에 정말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이거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4대, 5대, 6대까지. 그러니까 자녀 안에서 누군가한테 권력을 물려줬는데 얘가 권력을 잡았는데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소위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체제는 결국 세습을 하더라도 권력자가 누구한테 바뀌느냐, 즉 권력자 교체 때마다 권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권력을 교체해서 권력을 인계받은 그 1인 시스템이잖아요. 1인이 불안정해지면 항상 나라는 불안정해지는 시스템입니다. 고려 조선이 봉건 시스템이지만 500년씩 갔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존재하는 북한이 세습을 통해서 고려 조선처럼 400년, 500년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가족 내 말고의 다른 실권자는 존재하진 않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큰 권력 정통성의 기반은 백두혈통. 쉽게 말해서 김일성의 후계라는 게 가장 넘버원이에요. 정통성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김정은이 죽더라도 일단은 김정은 후계 중에 누군가를 왕위로 올릴 것이냐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 싸움의 와중에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우이 옳게 간의 싸움이 나든 어떻든 해서 거기서 제대로 권력 재정립이 안 이루어질 경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김여정도 나가 떨어지고 뭐 이설주도 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라고 있는데, 이 김정철은 거의 음악에 빠져 산다고 그러는데 이 김정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권력 추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권력 다툼 막 일어나는데 이 북한 체제 전반적인 상황이 좀 이렇게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이제 북한 체제에 심각한 권력 균형이 일어나면 권력 투쟁 끝에 김일성 왕가 후계 중에 누군가가 확실히 권력을 잡으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권력 투쟁이 심해져서 김일성 가계에 누구도 권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김일성 그 왕조 체제는 붕괴될 수 있죠. 붕괴라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붕괴될 거냐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는 건데, 그러면 김일성 왕조가 붕괴됐을 때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라고 한다라면,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장기간 동안 권력을 잡고 있던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면 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대중 시위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민중혁명으로 권력을 잡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게 어려운 게, 자, 북한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봉건 왕조에 살다가 일제시대에 가서 압제 속에 살았죠. 또 일제시대 이후에 바로 해방 이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김일성 왕조 체제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내 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참정권을 행사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가 정치 권력을 우리가 뽑아야 되고, 이런 인식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나서자 이런 것 자체가 힘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려면 소위 반체제 시위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위를 주동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반체제 시위를 주동할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 있어도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개인만 죽느냐, 가족까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체제 시위에 싹 조차가 없기 때문에 권력 공백 사태가 일어나도 누가 일어나서 권력을 대체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공백 사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좀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 북한 체제와 가장 비슷한 나라로 얘기를 하는 게 80년대 말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때 루마니아가 가장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에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차우세스쿠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냐면, 차우세스쿠가 태어난 고향이 성지예요. 성지고, 차우세스쿠의 생일은 국가적 명절, 그리고 차우세스쿠도 아들 니쿠라는 사람한테 권력을 세습해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근데 80년대 말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와중에 차우세스쿠 정권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 구국전선이라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구국전선이라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냐면 차우세스쿠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구공산당 세력이었어요. 같이 공산당 집권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당시 루마니아 국민들도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고 일반
대중들 속에서는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루마니아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이라는 건 제가 권력을 잡겠습니다 나오면 그런가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국전선 세력이 루마니아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 몇 가지를 좋게 완화시켜주고 우리가 권력을 잡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또 그대로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은 건데 북한도 지금의 김일성 왕조가 권력 균열로 해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주변에 권력을 잡고 있는 뭐 노동당의 고위 간부라든가 군부의 고위 간부, 고위 부분의 고위 간부가 그중에서 권력 투쟁을 통해서 뭔가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북한 주민들이 한테 제일 원성이 있는 정책 몇 가지 좀 풀어주겠죠? 풀어주고 식량 창고 풀어서 좀 식량 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일성 왕조 체제가 계속 될 때는 이 체제가 정말 이 세습 체제가 끝나지 않는 한 지금의 남북 간의 대치라든가 북한의 저 왕조적 독재 체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새로운 권력자가 들어서면 북한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백두혈통도 아닌데 누가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쟤한테 충성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나도 한번 권력을 잡아볼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종국적으로 권력을 잡는 사람은 대외 개방과 개혁을 좀 추진할 세력이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권력을 잡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외부하고 교류해서 남한으로부터 식량도 받고 유엔으로부터 원조도 받고 이래야 어쨌든 풀어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보수 강경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얽어매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북한 주민들이 다 더 못 살겠다 더 죽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서서 저놈을 치고 내가 잡겠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권력 투쟁을 거쳐서 종국적으로 좀 안정된 권력 기반을 갖는 차후의 권력자는 좀 대외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 간에 지금까지 하는 굉장히 질적인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됐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어날 것 같다,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죽고 김일성 일가가 권력 균열 끝에 이제 김일성 일가가 무너지게 되면 차후에 다른 권력자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후의 권력자는 상당히 권력 기반이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권력 투쟁 속에 다른 사람이 막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중간에 굉장한 보수 강경파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어쨌든 북한 주민들의 원성도 높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찬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면 대외적인 위기를 고조시켜서 나의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남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전쟁 준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일가가 무너지고 나서 북한 내에 권력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면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니네 전쟁하면 너도 죽는 거 마찬가지야.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지 말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식량 지원도 해주고 인도 지원도 해줄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예측을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무력 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북한 정권을 이끌 거냐라는 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 혹은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연구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 김일성 왕조 체제가 유지되면 안정적인 대립과 충돌이 계속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대화는 했다가 다시 또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전쟁을 일으키네 많이 하는 상태가 50년 뒤, 100년 뒤도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김일성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좀 과도기적인 불안 상황이 있더라도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만 수차례 들려오고 있고 딸 주애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진짜 건강하지 않나? 건강에 진짜 문제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심각하게 불거졌던 건 2020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이 뭐 일부에서는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는데요. 당연히 죽진 않았죠. 당시 정부가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추적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는데요. 2020년 4월에 과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이 상당히 건강 이상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본인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2020년 4월에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나서 2020년 8월인가요? 국정원이 국회에 뭐라고 보고했냐면 김정은이 아래 간부들한테 권력을 위임하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위임 통치냐?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서 권한을 놔준다는 거는 뭔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라는 걸 열어서 노동당 규약이라는 걸 개정을 했는데,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규약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조항이 신설이 됐냐? 제1비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이 신설이 되는데,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총비서는 뭐냐? 김정은이 총비서거든요. 노동당의 1등, 제일 최고 권력이 총비서인데 총비서의 대리인이 제1비서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직책을 신설을 했어요. 근데 북한 역사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북한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누가 권력을 행사할 거냐, 이런 규정을 만든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뭔가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총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021년 여름에 가서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예, 지금 김정은은 우리 정보기관이 보기에 키 170에 몸무게 140kg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2021년 여름에 다이어트를 해서 한 20kg을 뺐어요. 김정은이 식이요법을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kg 빼는 데는 나는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쨌든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로 뭔가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뒤에 요요가 와서 다시 140kg 복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김정은도 자기의 건강이 그렇게 아주 좋진 않고, 혹시 내가 잘못될 경우에 나 다음에 통치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정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키 170에 몸무게 140kg 정도 되는데 담배 피죠, 술 먹죠, 그리고 이제 체형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이제 어느 정도 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건강 문제에 대한 본인에 대한 우려, 그래서 나의 후계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김주애를 미리 대중 앞에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동안에는 김주애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김정은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대개의 북한 전문가들이 김여정이 대응할 걸로 봤어요. 여동생 김여정이 근위 10년간 거의 북한 2인자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김주애가 부상을 하면서 김여정이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김정은의 후계자 역할로 김주애를 부각시킨 게 결국 여동생 김여정을 밀어내려는 리설주의 작품 아니겠느냐, 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래서 김여정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은 고려나 조선 같은 봉건 왕조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왕조적 시스템으로 추론하는 게 좀 소구력이 있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여동생이 정권을 잡으면 직계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 명대로 못 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권력 투쟁 속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김주애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리설주가 상당히 김여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건강 이상이 아니라면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을 잃게 되거나 혹은 암살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북한은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쿠데타라는 게 군인들이 뭐 일정 규모, 연대 규모, 사단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소위 권력다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 뭐 혹시 서울의 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량구들이 실제 병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쿠데타가 가능한데, 북한은 이 군 부대에 다 당 조직 간부들이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단, 연대, 중대 단위까지 당의 조직 간부들이 파견돼 있고, 중대 단위까지 지도원이라고 파견돼 있는데, 북한 군대 내에 당 조직을 총괄하는 게 총정치국이라는 데입니다. 당 간부들이 파견돼서 군 간부들이 혹시라도 딴 맘을 먹고 있는 거 아닌지 일일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연대장이 사단장
사단장이 연대 병력을 동원한다, 사단 병력을 동원한다, 이건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쿠데타는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암살 같은 경우에도요, 암살자가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은 하고 하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 암살자가 실패를 해서 암살자가 죽더라도 가족까지 죽진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암살 시도도 어렵으면 하다가 시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식이고 친척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한다?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쿠데타나 암살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은 북한 전문 기자 안정식 기자님의 도움을 받아 김정은이 내일 당장 죽는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의 죽음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처럼 다양한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제 붕괴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수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기 문제일 뿐 사실상 언젠가는 닥치게 될 김정은의 사망, 부디 북한과 우리나라 양측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